들었어요? 무릎 꿇으라고요. 새벽 5시 군부대 식당에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채연이 군의관이 구두굽으로 바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탁!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노인의 낡은 작업복에도 물방울이 튀었지만 노인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못 들었어요? 무릎 꿇으라고요. 채연이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른쪽 무릎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았습니다. 뚝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왼쪽 무릎이 닿았습니다. 바닥의 냉기가 무릎뼈를 타고 온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62년을 살아온 무릎이었습니다. 이제 됐죠? 제대로 닦아요. 구석구석. 채연이는 팔짱을 낀 채 내려다봤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의 하얀 군의관 가운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걸레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세제 거품이 미끄러졌고 손등에 굳은 살이 형광등 빛에 드러났습니다. 걸레를 바닥에 대고 문질렀습니다. 쓱쓱 소리가 고요한 식당에 울렸습니다. 식당 밖 유리문 너머로 2명의 이등병이 서 있었습니다. 당직 근무 중이었죠. 한 병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야, 저거 너무한 거 아냐? 쉿, 조용히 해. 저 사람 국방부 차관 조카래. 그래도 저렇게까지. 닥쳐. 들키면 우리도 끝장이야. 두 병사는 숨을 죽이며 유리문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입김이 유리를 하얗게 흐렸습니다. 채연이는 노인이 바닥을 닦는 모습을 팔짱 낀 채 지켜봤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거기 구석 얼룩 안 보여요? 눈 달고 다녀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대답이나 해요. 기도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죄송하긴. 나이 처먹고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채연이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신은 발로 노인이 막 닦은 바닥을 밟았습니다. 검은 구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여기도 다시 닦아요.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걸레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불끈 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잠깐이었습니다. 곧 힘이 빠졌고 노인은 다시 걸레를 움직였습니다. 채연이는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안에 끝내요. 아침 식사 준비 전까지. 못 끝내면 오늘 일당 없어요. 알겠어요? 네. 나이 드셔서 일자리 구하기 힘들 텐데 정신 차리고 일해요. 여기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 아니에요. 채연이는 몸을 돌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식당을 가로질렀습니다. 탁탁탁. 문이 열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노인은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쥔 손만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 들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입에서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역시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과는 달랐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낮고 단단했습니다. 내가 직접 와야 했군.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흐릿하고 순했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은 허리를 폈습니다. 굽었던 등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듯이요. 어깨가 뒤로 젖혀졌고 턱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손목에 낡은 시계를 내려다 봤습니다. 시계줄은 해졌지만 시계 자체는 견고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시계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곧 기상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병사들이 훈련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 식당에는 수백 명이 아침을 먹으러 올 것입니다. 노인은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대체 이 노인은 누구일까요? 왜 이런 모욕을 참으면서도 이곳에 남아있는 걸까요? 그리고 방금 그 눈빛은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 후 무료로 매일 한 편의 사연이 전해집니다. 지난 영상에 인천에서 듣고 계시다는 희망으로님 댓글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영상 시청 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흘 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10층이었습니다. 인사참모부장실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그 빛 속을 느리게 떠다녔고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뭉치 위로 강무현 중장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조용한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바삭바삭. 서류 곳곳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식자재 납품 비리 유통기한 조작 상한 고기 납품 리베이트 수수. 강무현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62년을 살아온 얼굴 이마에 깊은 주름 사이로 미간이 더욱 좁혀졌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뺨을 스치자 까칠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한숨이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또 식자재 비리라니. 중얼거림이었지만 목소리에는 40년 군 생활이 만들어낸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똑. 들어오게. 중령 계급장을 단 참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든 서류철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정기 감찰 일정이라고 15개 부대에 사정 공문을 어제 모두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무현의 입가에 쓴 웃음이 번졌습니다. 사정 공문을 보내면 무슨 소용인가? 벌써 다 숨겼을 거 아닌가? 참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무현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낮게 깔린 잿빛이었고 멀리 남산타워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찬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휘. 이번엔 내가 직접 가보겠네. 네? 장군님께서 직접요? 참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무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참모를 마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감찰단이 가면 겉만 보여준다고 진짜 문제는 바닥에 있다고 병사들이 먹는 밥그릇과 생활관, 화장실 구석구석에 진실이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작업복과 때 묻은 모자를 꺼냈습니다. 청소부로 가겠네. 내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부터. 참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군이 청소부가 되겠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강무현의 표정을 보니 만류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낡은 봉고차 한 대가 교육사령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둔탁하게 울리다가 뚝 끊겼습니다. 차 문이 삐걱 열렸고 거기서 허리 굽은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때 묻은 낡은 점퍼, 깊숙이 눌러쓴 모자, 손에 든 작은 가방. 누가 봐도 평범한 용역 노동자였습니다. 강무현 중장을 알아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코로 들이마신 공기는 폐를 얼리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병사들이 구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 2, 3, 4. 구령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정문 초소에서 총을 맨 이등병이 다가왔습니다. 어리고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강무현은 주머니를 더듬거렸습니다. 늙은 사람처럼 느리고 서툴게. 낡은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평범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63세. 오늘부터 식당 청소 도우미로 왔습니다.
목소리까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힘없고 떨리는 늙은 노동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사는 신분증과 명단을 대조하고는 돌려주며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강무현은 허리를 더욱 굽히고 발을 질질 끌며 걸어 들어갔습니다. 완벽한 노인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부대 안은 이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였고 누군가는 빗자루를 들고 누군가는 장비를 나르고 누군가는 얼차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노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식당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2층짜리 회색 건물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이미 아침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된장국 끓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구수하면서도 어딘가 텁텁한 냄새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증기가 안경을 뿌옇게 만들었고 냄비 부딪히는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 조리병들이 주고받는 대화 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습니다. 여기 새로 오신 분이시죠? 앞치마를 두른 40대 중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식당 관리 민간인 직원이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연세가 많은데 힘드시겠다고 청소 도구는 저쪽 창고에 있다고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강무현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는 걸레와 빗자루, 세제통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고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강무현은 그 속에서 가장 낡은 걸레를 골라 들었습니다. 물통에 물을 받고 세제를 풀자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식당 문이 열리자 병사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00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군화가 바닥을 우르르 두드렸고 식판 부딪히는 소리와 의자 끄는 소리, 웃음과 욕설이 뒤섞인 소음이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무현은 구석에서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으며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아무도 노인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무현의 귀는 모든 대화를 잡아냈습니다. 한 테이블에 앉은 병장 둘이 낮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야, 오늘 국 맛 좀 이상하지 않냐? 맞아. 뭔가 신내 나는데. 그냥 먹어. 어차피 다른 거 없잖아. 다른 쪽에서는 일병이 밥을 뱉어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돌 씹는 소리가 났다고 서리걷다고 투덜댔습니다. 동료 병사는 맨날 이 모양이라며 체념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놀렸습니다. 강무현은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점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주방 쪽을 슬쩍 봤습니다. 거기서 조리병 둘이 커다란 냄비 앞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조리병이 국을 저으며 물었습니다. 이거 어제 남은 거 또 데운 거 맞냐고. 다른 조리병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보급관님이 그러래 식자재 예산 부족하대 벌써 사흘째인데 어쩌겠냐고. 강무현의 턱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병사들뿐 아니라 장교들도 섞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단정한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줄지어 식판을 받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강무현의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30대 초반의 대위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걸음걸이는 똑바르고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단정했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강태준, 강무현의 아들이었습니다. 강무현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에 몰두하는 척했습니다. 태준은 식판을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고 곧 다른 대위 둘이 합류했습니다. 태준이 형 다음 주 감찰 준비 다 됐어? 거의. 서류는 정리 끝났어. 국방부에서 직접 온다던데. 이번엔 좀 빡셀 것 같은데. 그러게. 조심해야지. 강무현은 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은 몰랐습니다. 감찰관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것도 바로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저녁이 되자 식당은 조용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노란 형광등 불빛만이 텅 빈 식당을 비췄습니다. 강무현은 홀로 남아 마지막 청소를 했습니다. 물통에 걸레를 헹구는 소리, 바닥을 닦는 쓱쓱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뒷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삐걱.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몰래 들어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청소 아저씨 있잖아요. 저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귀도 어둡고 정신도 흐릿한 노인이에요. 강무현은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경을 그쪽으로 집중했습니다. 구석에서 몰래 힐끗 봤습니다. 40대 초반의 대령과 민간인 복장을 한 남자였습니다. 대령의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윤상혁 대령 이 부대의 부대장이었습니다. 민간인이 두리번거리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윤 대령은 재빨리 낚아채듯 받아들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10,000원권 다발이 빼곡했습니다. 지난주보다 적은데요? 우리가 약속한 금액이 이게 아니잖아요. 윤 대령의 목소리에 불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요즘 단속이 심해서요. 다음 주 감찰만 넘기면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근데 군의관 쪽은 확실한 거죠? 최중희 말입니까? 걱정 마세요. 국방부 차관 조카라 아무도 못 건드려요. 덕분에 일 처리가 편합니다. 좋아요. 서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물량만 제때 대세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둘러 나갔습니다. 뒷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강무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물기를 툭툭 털어내고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어 빠르고 정확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날, 윤상혁 대령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현장 목격. 최 군의관 연관 정황. 식자재 재사용 확인. 수첩을 덮으며 강무현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고 차가운 달빛이 식당 바닥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군. 중얼거림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무현은 재빨리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유리문 앞에 누군가 멈춰 섰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청소하는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노인의 어깨 라인이 너무 곧았습니다. 걸레질하는 손동작도 묘하게 정확했습니다. 뒷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에 매일 보던 그 뒷모습 같았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설마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태주는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멀어졌습니다. 강무현은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2장 마이너스 썩은 권력의 민낯. 사흘이 흘렀습니다. 강무현은 말없이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으며 귀와 눈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병사들의 불만, 조리병들의 속삭임, 장교들의 대화 모든 것이 강무현의 수첩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사람을 특히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연희 군의관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식당 주방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었어요? 최연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무현은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다 멈췄습니다.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연희가 국자를 휘두르며 조리병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조리병은 몸을 잔뜩 움츠린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조리복 소매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중이님. 그게 뭐예요? 변명하지 말고 대답이나 똑바로 해요. 채연이는 국자로 냄비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금소금이 주방 전체를 울렸고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 된장국 소금 얼마나 쳐넣은 거예요? 내가 먹어봤는데 짜도 한참 짜던데요. 병사들 신장 다 망가뜨리려고 작정했어요. 조리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방 저편에서 다른 조리병 둘이 멀찍이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감이 나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이거 다 버리고 다시 만들어요. 지금 당장. 하지만 식사 시간이 30분밖에. 시간이 어쨌다고요? 채연이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더 높아지며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이 시간 관리 못한 게 내 책임이에요. 내가 군의관으로서 위생과 영양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 내보낼 순 없잖아요. 어서 안 해요? 조리병은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혼자서는 버거운 무게였습니다. 비틀거리며 싱크대로 가던 중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습니다.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조리병은 냄비를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채연이는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마치 구경거리를 보듯 바라만 봤습니다. 입가에는 비웃음 같은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무연은 주방 입구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턱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조리병이 간신히 냄비를 싱크대에 내려놓고 차가운 물을 틀었습니다. 데인 손을 물에 담그자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 됐으면 빨리 시작해요. 30분 안에 끝내야 돼요. 못 끝내면 당신 책임이에요. 채연이는 그 말을 남기고 구두를 신은 발로 바닥을 탁탁 두드리며 주방을 나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진하게 남았습니다. 조리병은 물에 손을 담근 채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이틀 뒤 점심시간 의무실 앞 복도에서 한 이등병이 쪼그리고 앉아 벽에 기댄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배를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작은 신음을 내고 있었는데 고통이 상당해 보였습니다. 강무연은 복도 청소를 하다가 그 병사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괜찮은가 젊은이? 네. 괜찮습니다. 병사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고통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배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의무실에 들어가 보게. 가려고 했는데요. 병사는 의무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 군의관님이 점심 드시러 가셔서요. 1시에 돌아오신대요. 지금 몇 시인가? 12시 30분이요. 강무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는 고통을 참으며 30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응급 환자를 두고 점심을 먹으러 간 군의관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생활관으로 돌아가서 눕게. 내가 군의관한테 전하겠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병사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최 군의관을 부르면 혼날까봐 예약도 없이 찾아왔다고 구박받을까봐 걱정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강무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수첩에 적어야 할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정확히 1시가 되자 복도 저편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탁탁. 채연이가 여유롭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고 배불리 먹고 온 사람의 느긋한 표정이었습니다. 병사가 벽을 짚고 일어서려 애썼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진료 받으러 왔으면 예약은 했어요. 채연이의 첫 마디였습니다. 병사의 안색이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 여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예약은 못했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예약도 안 하고 왔어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긴 알아요. 채연이는 의무실 문을 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들어와요. 빨리빨리. 오후에 다른 환자들 있어서 시간 없어요. 빨리 안 들어와요? 병사가 비틀거리며 의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강무현은 복도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본 뒤 천천히 걸레를 들어 올렸습니다.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강무현은 의무실 근처 복도를 청소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해가 지고 부대가 조용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의무실 뒷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채연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고 봉투 안에는 뭔가 각진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채연이는 재빨리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무현은 멀찍이 떨어진 채 뒤를 따랐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느리게 걸었지만 채연이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인의 그림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불을 끄고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연이가 차에 다가가자 운전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늦었잖아요. 몇 시라고 생각해요? 차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환자가 많아서 늦었어요. 채연이는 검은 봉투를 차 안으로 건넸습니다. 남자가 받아들고 안을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가며 봉투 안의 물건들을 비췄습니다. 약병들이었습니다. 이번 달 물량 이게 다예요? 지난달보다 적은데? 요즘 감찰 준비 때문에 조심해야 해서요. 다음 달에는 더 드릴게요. 에휴 어쩔 수 없네. 돈은 언제 줄 건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그때 드릴게요. 남자가 봉투를 조수석에 던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강무현은 어둠 속에서 그 장면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차 번호판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차종과 색깔도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날 밤 식당 창고에서 강무현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펜을 들어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채연이 군의관, 조리병 폭언 및 학대, 응급환자 방치, 의약품 불법 유출 현장 목격, 차량 번호 기록, 금전 거래 정황. 수첩을 덮으며 강무현은 창밖을 봤습니다. 부대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 보초 근무를 서는 병사의 그림자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군. 작은 중얼거림이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태준은 부대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상혁 대령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안께 강대위. 감사합니다. 태준이 의자에 앉자 윤 대령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어 넘겼습니다. 다음 주 감찰 준비 상황 보고서 잘 봤네. 역시 강 대위는 꼼꼼해. 이래서 내가 믿고 맡기는 거야. 제 임무입니다. 그런데 말일세. 윤 대령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지며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감찰 항목 중에 식자재 납품 관련 항목이 있지 않나. 그 부분 서류 좀 다시 정리해 주게. 좀 더. 보기 좋게 깔끔하게 말일세. 태준은 윤 대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서류를 조작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대령님 그건. 강 대위. 윤 대령이 태준의 말을 날카롭게 잘랐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국방부에 계시지 않나. 강무현 중장님 아드님이라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더욱 신경 써줘야 하지 않겠나. 부대 명예를 위해서 말일세. 자네 아버지 체면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태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자 더욱 숨이 막혔습니다. 서류는 내일 저녁까지 수정해서 가져오게. 알았나? 네. 태주는 서류를 들고 부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채연이를 만났습니다. 부대 밖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저녁 풍경이 펼쳐졌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코를 간지렸지만 태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완전 구겨졌는데. 채연이가 커피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부대장님이 서류 수정하래. 무슨 서류? 납품 관련 서류. 감찰 대비해서. 채연이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럼 수정해줘야지. 뭐가 문제야? 연희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뭐가 문제인데? 채연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부대를 지키는 거잖아. 사소한 문제로 감찰해서 지적받으면 다들 곤란해지는 거야. 병사들도 우리도. 너도 알잖아. 부대가 욕먹으면 누가 제일 힘들겠어? 하지만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니야. 명백한. 태준아. 채연이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너 아버지가 누군지 생각해봐. 국방부 인사참모부장이시잖아. 이런 일로 아버지 체면 구겨지면 어떡하려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다들 좋은 거야. 태주는 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맞는 방법일까? 맞고 틀리고가 어디 있어.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지. 채연이는 부드럽게 웃으며 태준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주만 넘기면 돼. 그럼 다 끝나는 거야. 응?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지만 쓴맛만 입안에 가득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강태준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윤대령이 요구한 서류 수정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채연이가 한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이라는 말, 아버지 체면을 생각하라는 말. 하지만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태준은 부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일찍 출근하는 날이었고 아침 식사를 먼저 해결하려 했습니다. 식당 문을 밀고 들어서자 이미 청소가 한창이었습니다. 노인 한 명이 구석에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 세제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고 물 흐르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태준은 식판을 받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떠먹으며 무심코 노인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노인의 뒷모습이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었지만 어깨의 라인이 너무 곧았습니다. 걸레질하는 손동작도 정확하고 깔끔했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사람의 움직임 같았습니다. 태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노인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노인이 일어서서 물통을 옮기는 모습, 허리를 펴는 순간의 자세, 걸음걸이. 모든 것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때 노인의 손목이 형광등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낡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그 시계에 고정되었습니다. 군용 시계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디자인이었지만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가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숟가락을 다시 들었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계속 노인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노인은 태준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면서도 태주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는 복도에서 다시 그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복도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주는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 흐릿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힘없고 떨렸습니다. 노인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을 지켜봤습니다. 무언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군대 경험이 있으시냐고, 혹시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편함은 더 커졌습니다. 저녁 때였습니다. 강무연은 식당 창고에 혼자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윤상혁 대령 강태준 대위에게 서류 조작 지시. 최연희 군의관 강태준 대위 회유 시도. 증거 확보 완료. 수첩의 마지막 항목을 적어 넣으며 강무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공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설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창고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강무연은 재빨리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청소 도구 좀 빌려야 해서. 태준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둘 사이를 비췄습니다. 태준은 노인을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또렷하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혹시?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습니까? 노인이 먼저 물었습니다.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닙니다. 빗자루만 빌리겠습니다. 태주는 빗자루를 집어들고 재빨리 창고를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뒤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무연은 창고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자신의 숙소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부대 용역 업체 명단을 검색했습니다. 청소 인력 명단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신규 투입 인력을 찾았습니다. 김철수 63세. 사진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진 속 얼굴과 실제 노인의 얼굴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윤곽은 비슷했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태주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채연이였습니다. 태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전화가 끊겼고 문자가 왔습니다. 서류 수정했어? 내일까지래. 빨리 해. 태주는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침대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무연은 윤대령의 사무실 근처를 청소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레질을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대령과 누군가의 대화였습니다. 채연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감찰 대비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서류를 숨길 것인지, 어떤 증거를 없앨 것인지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강무연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채연이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청소하는 노인을 힐끗 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투명 인간처럼 지나쳤습니다. 강무현은 고개를 숙인 채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다 모았군.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수정한 서류도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윤 대령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윤 대령은 책상에 앉아 있었고 태준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대위. 서류 가져왔나? 대령님. 태준이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서류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윤 대령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사무실 안이 순간 냉랭해졌습니다. 뭐라고?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서류 조작은 명백한 군법 위반입니다. 윤 대령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책상을 손으로 짚으며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강 대위, 지금 내 명령을 거부하는 건가? 명령이 부당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내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고? 윤 대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강 대위, 자네 지금 자네 앞길 다 망치고 있는 거야.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자네 아버지한테 연락하겠네. 자네가 얼마나 불손한지 말일세. 그러십시오. 태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 대령은 책상을 주먹으로 탁 쳤습니다. 당장 나가. 태준은 경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구석에서 청소하던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따뜻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은 누구인가? 왜 자신을 저렇게 바라보는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무현은 식당 창고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난 열흘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윤대령의 비리, 최연희의 악행, 납품업체와의 거래, 의약품 유출, 병사 학대,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이 보여준 용기까지. 강무현은 수첩을 덮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달이었습니다. 내일이군.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참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새벽 6시. 감찰단 투입. 준비하시오.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를 끄며 강무현은 마지막으로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열흘간 무릎 꿇고 닦았던 바닥, 모욕당했던 그 자리, 모든 것이 눈에 담겼습니다. 이제 끝을 보자. 강무현은 걸레를 내려놓고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부대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병사들은 기상 나팔이 울리기 전 마지막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문 앞에는 검은색 승합차 5대가 조용히 멈춰 서 있었고 엔진 소리도 불빛도 없이 마치 밤의 일부처럼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국방부 감찰 단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복을 입은 장교들, 서류 가방을 든 민간인 조사관들, 그리고 맨 앞차에는 중령 계급장을 단 참모가 시계를 확인하며 무전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도착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기하시오. 내가 신호 보낼 때까지. 참모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앞을 응시했습니다. 부대 안쪽 식당 건물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식당 안에서 강무현은 평소처럼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더 들어갔고 바닥을 닦는 동작 하나하나가 더 무게감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는 배우처럼 모든 움직임에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수첩이 묵직했습니다. 열흘간의 모든 증거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6시가 되자 조리병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 불이 켜지고 아침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냄비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칼질 소리가 식당을 채웠습니다. 6시 30분 식당 문이 열리며 채연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것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였고 구두 소리가 식당 바닥을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조리병이 황급히 커피를 타서 가져왔습니다. 채연이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했습니다. 강무현은 멀리서 걸레질을 하며 채연이를 관찰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모욕을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7시가 되자 윤대령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도 평소보다 일찍 나왔고 감찰을 앞두고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채연이를 발견하고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류 정리 다 했나? 네, 어젯밤에 마쳤어요. 강 대위는 어떻게 됐어? 걔가 문제예요. 협조를 안 해요. 어떻게 하죠? 윤 대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대 전체에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위잉 위잉. 날카롭고 긴급한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생활관에서 병사들이 뛰쳐나왔고 복도에서 장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는 당황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정문 쪽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5대의 승합차가 일제히 시동을 걸고 부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정문 초소의 병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차량을 바라봤고 차들은 식당 앞에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정복을 입은 장교들과 민간인 조사관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모두 같은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국방부 감찰단이었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윤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고 채연이는 커피잔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감찰 단원들이 식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중령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국방부 감찰단입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에 대한 긴급 감찰을 실시합니다. 모든 인원은 현 위치에서 대기하십시오. 조리병들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병사 몇 명도 얼어붙었습니다. 윤대령은 당황한 표정으로 중령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사전 통보도 없이 이게 대체 윤상혁 대령님이십니까? 그렇소만. 귀하에 대한 비리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조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윤대령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채연이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폈습니다. 굽었던 등이 조금씩 그러나 단호하게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숨겨두었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듯이. 강무현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모자를 벗었습니다. 얼굴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하고 날카로웠으며 더 이상 늙고 힘없는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군을 지휘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감찰 단원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중령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장군님 도착하셨습니다. 식당 안이 충격의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장군? 저 청소부가 장군이라고? 윤대령의 입이 떡 벌어졌고 채연이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고 갈색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강무현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질질 끄는 노인의 걸음이 아니라 단단하고 무게감 있는 장군의 걸음이었습니다. 국방부 인사참모부장 강무현 중장입니다. 강무현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낮고 단단하며 명령에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열흘간 이 부대에 청소부로 위장 잠입하여 내부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중대한 비리와 부조리를 다수 적발했습니다. 채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뒤로 비틀거리며 테이블을 붙잡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청소부가. 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열흘간 자신이 모욕하고 구박했던 그 노인이 국방부 인사참모부장이었다는 사실이. 윤대령은 뒤로 휘청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제가 어떻게.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들어섰습니다. 식당 안의 광경을 본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감찰 단원들, 차렷 자세로 서 있는 장교들, 깨진 커피잔, 그리고 식당 한가운데 곧게 선 한 사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태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무현은 아들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는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윤 대령과 채연이를 향했습니다. 윤상혁 대령. 강무현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열흘간의 기록이 담긴 수첩이었습니다.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서류 조작 지시, 부하 장교 회유. 그리고 강무현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병사들에게 상한 음식을 제공한 사실. 식자재 예산을 유용한 사실. 모두 여기 날짜와 시간, 장소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무현은 채연이를 향했습니다. 채연이 군의관. 채연이는 테이블에 매달리듯 서 있었습니다. 의약품 불법 유출, 환자 방치, 부하 병사 학대. 강무현의 목소리가 한층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약자들에 대한 갑질과 인격 모독. 내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모든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채연이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군의관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요? 강무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조리병을 학대하고 뜨거운 국물에 데인 병사를 방치한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배가 아파 30분을 기다린 병사에게 예약이 없다며 구박한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채연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릎 꿇고 닦으라고 명령한 것, 물을 갖다 달라며 시킨 것, 내가 잘못했다며 모욕한 그 모든 순간들. 강무현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권력을 믿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조카라는 배경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잊었군요. 진짜 권력은 어디에 있는지를. 채연이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장군님, 제발. 저는 몰랐어요. 장군님이신 줄. 내가 장군이 아니었다면 괜찮았습니까? 강무현의 질문이 식당을 울렸습니다. 내가 정말 평범한 청소부였다면 그렇게 대해도 되는 겁니까?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채연이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리병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병사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무현은 감찰단 중령에게 수첩을 건넸습니다. 모든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진과 녹음 파일은 별도로 전송하겠습니다. 조사에 활용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장군님. 중령이 수첩을 받아 들고 다른 감찰 단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감찰 단원들이 윤대령과 채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상혁 대령, 채연이 군의관, 지금부터 동행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 대령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채연이는 바닥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감찰 단원 둘이 그녀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강무현은 두 사람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동정은 없었습니다. 감찰 단원들이 두 사람을 데리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식당 안에는 강무현과 강태준, 그리고 조리병들과 몇 명의 병사들만 남았습니다. 강무현은 아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열흘 동안 여기 계셨습니까? 그래, 아들아. 강무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안하다.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알았다면 네가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을 것 같았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자랑스럽다. 강무현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제 부대장실에서 한 일 아버지는 복도에서 다 들었다. 서류 조작을 거부한 것, 양심을 지킨 것. 잘했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떻게 그 모욕을 다 참으셨습니까? 무릎까지 꿇으시고. 강무현은 식당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열흘간 닦았던 그 바닥이었습니다.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느냐? 명예입니까? 아니다. 강무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명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무릎을 꿇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라 해도 말이다. 그것이 더 큰 정의를 위한 것이라면.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무현은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조리병들이 눈물을 닦으며 서 있었고 병사들은 깊은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대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기억해라. 강무현은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권력은 약자를 짓밟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약자를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잊는 순간 권력은 썩는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윤대령과 채연이는 군검찰에 송치되었고 관련자들도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납품업체 사장도 구속되었고 비리에 연루된 보급관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부대장이 부임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대령으로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군의관도 배치되었습니다. 젊고 성실한 중이었고 병사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자재 납품 업체도 교체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투명한 입찰 과정을 거쳤고 부대 급식 모니터링단도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식사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식당에는 더 이상 상한 음식이 나오지 않았고 조리병들은 학대받지 않았습니다. 의무실에서는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았고 군의관은 병사들을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강태준은 모범 장교로 인정받았습니다. 부대장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용기를 인정받아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더욱 당당하게 임무를 수행했고 후배 장교들에게도 기감이 되었습니다. 한 달 뒤 강무현은 다른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찰단을 공식적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하기 전날 밤 강무현은 혼자 그 부대 근처 작은 식당에 들렀습니다. 평범한 민간인 옷을 입고 저녁을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식당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부대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부대인지, 병사들은 어떤지, 장교들은 어떤지. 식당 주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 앞에 앉은 이 노신사가 내일 그 부대를 감찰할 국방부 인사참모부장이라는 것을.
다음 날 감찰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무현은 정복을 입고 당당하게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날 밤 수집한 정보들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감찰은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부대는 깨끗했습니다.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무현은 부대장을 격려하고 병사들을 위로했습니다. 떠나기 전 강무현은 식당을 들렀습니다. 병사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웃으며 밥을 먹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불만이 없어 보였습니다. 강무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국방부 청사로 돌아온 강무현은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앞으로 방문할 부대 목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국에 수백 개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강무현은 그 목록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참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장군님, 오늘 감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네. 자네도 수고했어. 그런데 장군님,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또 위장 잠입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강무현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야지. 하지만 장군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약 정체가 미리 탄로나면.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지. 강무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은 위에서 보이지 않네.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보이지. 보고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 병사들의 진짜 표정, 조리병들의 한숨, 복도 구석에서 나누는 작은 대화들. 그 속에 진실이 있다네. 참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네도 잊지 말게. 우리는 별을 달았지만 그 별은 우리를 높이라고 준 게 아니야. 아래를 보라고 준 거지.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도 썩는다네. 그날 밤 강무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셨어요? 피곤하시죠? 괜찮아. 강무현은 군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밥과 반찬을 차려 놓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나물.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강무현은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했습니다. 집에서 먹는 밥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감찰 다녀오셨어요? 응. 힘드시죠? 해야 할 일이야.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강무현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군대 시절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등병 시절, 소위 시절, 대위 시절. 그리고 아들 태준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강무현은 태준의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당당한 군복 차림의 아들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아들아. 오늘 부대에서 식사 개선안이 통과됐습니다. 병사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덕분이야. 내가 용기를 냈으니까.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과찬이다.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습니다. 강무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기억해라. 별은 높이 있으라고 준 게 아니다. 낮은 곳을 비추라고 준 거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무현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무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작업복과 모자가 접혀 있었습니다. 다음에 쓸 날을 위해 보관해 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또 입을 날이 올 것입니다. 어느 부대 어느 구석에서 다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을 날이. 하지만 강무현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강무현은 서랍을 닫았습니다. 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내일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푹 쉬어야 했습니다. 권력은 높이 있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낮은 곳을 비추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